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출문제풀이 15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문법 파트 다 봤었는데요. 복습은 다 하셨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범위에 관한 그런 복습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는요, 전범위를 해야 돼 막 이렇게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요. 뭐 의문 변동이면 의문 변동 오늘 하루에 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몇 항 이걸 주고서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예로 나오기 때문에 그 예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로 공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어문 규정집에서부터 파생된 것들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보고 이거 축약이구나. 아니면 이거 뭐 동화구나. 동화 중에서도 유음하구나, 비음하구나. 이 정도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고요. 뭐 오늘 의문의 변동을 공부하셨으면 그 다음날 높임법 그렇게 하나씩 카테고리를 잡아서 완성을 해나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수업을 할 때마다 문법에 대한 중요성 열심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음번에 시험 보실 때 지금 뭐 다음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이거 해설 강의 같이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고, 그리고 문법은 단기간에도 해결 가능한 거니까 만약에 문학이나 비문학에서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뭐 희망을 꺾는 말씀을 드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문학이나 비문학은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제가 좀 그렇게 드린 거고요. 문법에서 약하시다면 아무래도 단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집중적으로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우리 15번부터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지문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고 15, 16, 17, 18 네 문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번 지문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문학 지문이기 때문에 뭐 보기를 먼저 보거나 이렇게 할 거는 문제가 없네요. 그런 문제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자, 우리 지문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길 중앙에 어떤 아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이를 도우려는 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나 봐요. 도움 행동이라 한다. 자, 친사회적 행동, 도움 행동. 작은 따옴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재로 파생될 확률이 높겠죠. 이게 딱 제재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요건 한번 판서를 해가면서 한번 볼게요. 도움행동, 친사회적 행동이라 한다. 도움행동은 순수하고 사심없이 돕는 행동에서부터 이익 추구를 하는 계산적인 목적으로 돕는 행동까지 모두 포함한다. 자, 이런 것들. 이게 도움행동이라고 하면 왠지 교과서에서 할 만한 말은 사심없이, 목적 없이, 이익 없이 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여기서는 사심 없는 돕는 행동부터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부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까지를 전부 다 포함하는 말하기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에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자, 물음표예요. 자, 물음표로 끝이 났다는 거는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답형으로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밑에서 답이 나오는 형식을 취하는 방식,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문제 제기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중심 제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심 문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물음표가 들어간 건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이게 지금 질문이라면 밑에 답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어질 문단의 요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중요하겠죠. 어쨌거나 지금 물음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도움행동,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문단 바꿔서 볼게요.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곤경에 처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도움 행동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 자, 요인 1번이 뭐였냐면요. 지금 곤경에 처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냐예요. 곤경에 처한 사람의 상황이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얘기를 했고요. 특히 그 상황에서 제3자의 존재 여부, 자, 여기서
제3자의 존재 여부는 도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 주위에 제3자가 있으면 없을 때보다 도움 행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자, 있으면, 저 여기서 제3자가 존재한다면 도움 행동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3자가 있을 때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돕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돕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 급한 상황이 아닌가 봐라고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위에 존재하는 제3자가 낯선 사람일 경우보다는 친한 사람일 경우에 도움 행동은 더 빨리 더 잘 일어난다. 자, 있을 경우에도 또 나누고 있어요. 낯선 사람이냐 친한 사람이냐. 친한 사람일 경우 더 잘 일어난다라고 하네요. 이는 사람들의 도움 행동을 할 때 제3자가 친한 사람의 경우 자신에 대한 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자, 이럴 때의 이유는 뭐냐면 자신에 대한 평가. 평가 때문에 더 잘 일어난다라고 하네요. 자, 이게 바로 요인이 되겠죠. 그쵸? 또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현재 어떤 감정 및 동기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도 도움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 두 번째, 지금 뭐였냐면 앞에는 공경에 처한 사람의 상황이었지만 이번엔 도움을 주는 사람, 그쵸? 도움을 주는 사람의 감정 및 어떤 감정 및 동기 상태. 이렇게만 정리해 볼게요. 있느냐는 것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양심의 가책에 민감한 사람은 도움 행동을 통해 불쾌한 감정의 압박에서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도와준다. 그리고 공경에 처한 사람은 도와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도움 행동을 더 많이 한다. 뒤에는 너무 당연한 내용이 나오니까 필기 안 하고 가겠습니다. 자, 문단 바꿀게요. 자, 도움을 주는 사람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요인이 되겠죠. 자, 도움을 주는 사람, 간단히 씁시다. 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 곤경에 처한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 생각의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보통 도움을 주는 사람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도움 행동이 더 쉽게 나타난다. 또한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이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도 도움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경우에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 통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 있대요. 예를 들면 술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진 경우와 일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 경우, 사람들은 후자의 경우에 도움 행동을 더 많이 한다. 자, 후자가 뭐예요?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쓰러진 사람. 갑자기 쓰러진 사람의 경우는 문제의 원인의 통제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한편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 행동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또 물음표죠. 자, 지금 보세요. 이 요인이 무엇일까? 요인 3개로 정리를 했네요. 그쵸?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다시 물음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또 다른 물음표는 요인에 대한 물음표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 그쵸? 도움을 받는 사람의 정서 상태, 긍정적으로 항상 받아들일까? 라는 또 다른 물음을 제기하고 있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질문하고 또 답.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질문, 답.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답법이 쓰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인간은 개인적 선택과 행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자유가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도움을 거부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겪는 곤경이 타인, 우연, 상황적인 압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 능력, 자질 등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도움 행동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자, 답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때 거부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는 도움을 받으면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뭐 이렇게 분석을 해가는 것처럼 판서를 해봤는데요. 일단 전체 내용은 그리 어렵지가 않았었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현상이 일어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자, 요인 1, 2, 3 했기 때문에 요인을 분석.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글의 전개 방식이 분석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번 묻고 답하는 형식 계속 얘기 드렸던 거죠.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핵심 개념의 내용과 그 범위를 소개하고 있다. 자, 핵심 개념 뭐가 나왔죠? 이 도움행동. 이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어 라는 표현 나왔었으니까 맞고요. 이론의 장단점이라고 했는데요. 이론이 나오진 않았죠. 이러한 현상을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어떤 학자가 분석을 해보니 만약에 이러이러한 경우들이 있다. 이러이러한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가 이것을 도움행동 어쩌고 저쩌고 이론을 정립하였다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현상을 가지고 이것을 분석한 데 그쳤기 때문에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장점,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많이 나갔죠. 그래서 답은 1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가를 참고하여 보기의 실험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가 뭐냐면은요. 요 제3자의 존재 여부 지금 요점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요인 1번으로 우리가 정리한 거. 자, 보기를 볼게요. 실험명 도움 행동 실험. 그 실험 방법. 설문지를 작성하는 중 누군가가 다급하게 비명을 지를 때 피시험자가 도움 행동에 나서는 비율, 그다음에 도움 행동에 나서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한다. 결국엔 비율과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였죠. 자, 피해자 그룹 보시면 A그룹은 피험자 1명, 그러니까 1명만 가지고 제3자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피험자 1명이 뭐야? 실험 현물자 1명이 뭐야? 그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고민하시면 안 돼요. 시간 막 가요. 이렇게 풀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지 빨리 푸느냐. 일단 A라고, 가라고 했으니까 대가로 가는 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눠봤던 논점은 뭐였냐면 제3자가 존재하느냐 아니느냐 이거였단 말이에요. 한 명이냐 아니냐? 아,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 얘기구나 라고 바로 아셔야 돼요. 자, 피험자 1명. 자, 그럼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B그룹 피험자 1명, 실험 현물자 1명. 제3자가 존재하네요. 자, 그 밑에 별 딱지 붙은 거 한번 볼까요? 실험 협력자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태에 대하여 시종 방관적인 태도를 일관한다. 그 다음에 피험자는 실험 협력자를 자신과 동일한 피험자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C, 피험자 2명, 둘 모르는 사이, 그 다음에 또 둘은 친구 사이 이렇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눴네요. 결과 도움행동에 나선 비율은 A그룹이 더 많았대요. 제3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자,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쭉 와볼까요? 제3자가 존재하면 도움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크다. 그러면 제3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A가 70%인가 봐요.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선택지를 한번 보면서 같이 맞춰봅시다. A그룹에서 B그룹보다 도움행동이 잘 일어난 이유는 옆에 타인이 없었기 때문이겠군. 자,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고요. 2번, B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도움행동을 덜한 이유는 실험 협력자의 행동이 피험자의 상황인식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군. 자, 옆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있으면 잘 안 일어나요. 그리고 특히나 그 사람이 그냥 내버려 두고 있을 때는 아, 별로 도움이 절박한 상황이 아닌가 보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더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아까 예를 줬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방관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요 얘기는 맞겠죠. 그 다음에 B그룹과 C그룹의 결과로 보아 피험자에게 경제적 목적이 있을 때 도움행동이 더 잘 일어나겠군. 자, 경제적 목적 요거에서 여러분들 그냥 좀 헷갈리라고 낸 문제예요. 그쵸? 경제적 목적이 있을 때 더 잘 일어난다? 이거는 그냥 도움행동은 이익을 가지고 하는 것과 아닌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여기서 경제적 목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지금 보기에서는 경제적 목적 어쩌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넘어갈게요. 나를 바탕으로 도움행동에 나설 때 유의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요점 얘기였죠.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서도 항상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 자, 1번. 나와 가까운 사람일 때 도움행동에 나서야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나서야 한다. 쭉 내려와서 5번 한번 보세요.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도움행동에 나서야 한다. 자, 이게 바로 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 요인이 내부적인 요인일 때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향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 그런 것을 헤아리면서 도움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어요. 17번에 5번이 되겠고요. 18번 기억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 자, 기억이 뭐였죠?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나 압박에서부터 벗어나려 한다. 이렇게 어휘 문제가 나올 때는요. 제가 여기다 쓸게요. 그냥 벗어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전을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전을 뒤지다 보면은요. 지금 만약 벗어나다라는 걸 우리가 찾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유의어, 아니면 반의어, 동의어 이런 것들이 같이 정리가 되어 있죠.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는 이게 쓰일 수 있는 자리에 이것들이 다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벗어나다라는 이 말이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고 했을 때 요 의미로 쓰일 때는 이걸로 바꿀 수 있고 요 의미로 쓰일 땐 요걸로 바꿀 수 있고 요 얘기죠. 이렇다 보니까 선생님이 맨날 수업을 하면서 어휘 문제 나오면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한번 바꾸어 보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른 말로 바꾼 말을 용례에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벗어나다 그럼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같이 다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양심의 가책에 민감한 사람은 도움행동을 통해 불쾌한 감정이나 압박에서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불쾌한 감정이나 압박에서부터 자유로우려 하기 때문에 라고 바꾸면 어울리죠. 괜찮죠? 뭐 자유로우려, 뭐 이걸 활용을 하는 건 뭐 어떻게든 활용을 하시고 자유롭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바꿔봅시다. 그리고 1번부터 넣어볼게요. 네 행동은 예의에서 자유로운 것이야. 그 다음에 2번 심리적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번은 말이 딱 되죠? 그쵸? 심리적 고통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 다음 터널에서 자유로워져서 시야가 밝아졌다. 그쵸? 답이 2번으로 가는 거죠. 문제는요, 어휘 문제는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나옵니다. 사전적인 뜻풀이를 묻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같이 교차해서 쓸 수 있는 그 용례를 따지기 때문에요. 어휘 문제에서는 꼭 다른 단어로 바꿔보시는 거를 그런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 돈 얘기가 나오죠. 뭐 연금 얘기 나오고 하는데 하나씩 정리하면서 보면 이것도 그리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은퇴 이후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가 공적연금 제도이다. 자, 어떤 대명사가 나왔으면 정리하고 가야죠. 공적연금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제도에는 대표적으로 국민의 노후 생계를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이 있다. 자, 이 안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이 있대요. 자, 이게 좀 더 큰 범위겠고 어쨌거나 요거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공적연금 제도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자, 계속 이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나 봐요. 자, 얘는요 강제가입이래요. 강제가입이 원칙이다. 연금은 가입자가 비용은 현재 지불하지만 그 편익은 나중에 얻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재의 욕구를 더 긴박하고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당장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젊은 시절에 노후를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최저 생계를 보장해준다. 이 경우 젊었을 때 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방만하게 생활한 사람들의 노후 생계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문단 뭐 어쩌고저쩌고 뭐 포인트 잡을 것도 없이 막 내려왔는데요. 결국엔 뭐였어요? 이 강제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문단이네요. 넘어갈게요. 공적연금 제도의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은 연금 관리자의 입장과 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 각각 다르게 나눠 볼 수 있다. 자, 또 두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야 하나 봐요. 그쵸? 자, 연금 관리자의 입장. 자, 연금 관리자의 입장과 연금 가입자의 입장. 으로 나누어서 한번 보세요. 자, 연금 관리자 입장에서는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자, 적립 방식, 그 다음에 부과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적립 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 기금을 만들고,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요, 그 돈, 보험료를 가지고 기금을 만든대요. 보험료를 가지고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하지만, 자, 여기서 나온 수익, 그쵸? 여기서 기금을 만들었으면 이 돈을 가지고, 기금이라는 게 돈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수익금을 만들겠죠. 그쵸? 그렇게 위해서 돈을 모으겠죠. 그래서 이 수익으로 비례해서, 그 낸 돈에 비례해서 연금을 지급. 자, 연금을 지급하지만 연금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자, 연금액은 확정되지 않아요. 그쵸? 이게 어떻게 수익이 날지 모르니까. 그쵸? 뭐 만약에 내가 지금 뭐 10만 원을 여기다가 냈어요. 보험료로 냈어요. 10만 원으로. 10만 원을 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운용을 잘해서 만약에 100만 원의 수익이 났다. 그럼 나는 10만 원을 냈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을 냈고 이렇게 해서 그만큼 100만 원의 수익이 났으면 나에게는 1, 이 사람에게는 2의 수익금을 주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금액이 얼만큼의 수익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확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적립 방식은, 자, 지금은 적립 방식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적립 방식은 인구 구조가 변하더라도 국가는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받을 연금과 내는 보험료의 비율이 누구나 일정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지금 국가는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대요. 투입은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비율이 일정하므로 부담이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일정한 기금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연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므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금 지급이 어렵다. 자, 초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부과 방식은, 자, 이쪽이에요. 부과 방식은 좀 내려서 다시 쓸게요. 부과 방식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둔 보험료를 은퇴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기는 액수가 정해져 있다는 소리겠죠. 이는 적립 방식과 달리 세대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대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으며 제도 도입과 동시에 연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여기는 초기에는 안 되지만 얘는 초기에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만 인구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 역삼각형 인구 구조가 만들어질 때에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증가되어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자, 여기는 부담이 공평하지만 여기에는 부담이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자, 지금 연금 관리자의 입장이었고요.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납부하는 금액과 지급받을 연금액의 관계에 따라 확정 기여 방식과, 자, 또 나누네요. 확정 기여 방식과 확정 급여 방식.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 기여 방식은, 자, 위에 쓴 거죠. 이거는 가입자가 일정한 액수나 비율로 보험료를 낼 것만 정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의 액수는 정하지 않는다. 이는 연금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적립 방식이다. 자, 요것이 바로 이 적립 방식이래요. 요게 요렇게 연결되네요. 요렇게. 그쵸? 적립 방식으로 연금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자율이 낮아지거나 연금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개인이 손실 위험을 떠안게 된다. 자, 여기서는 손실
위험이 있다. 그쵸? 아까 이 기금을 가지고 돈을 굴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익이 나면은 그만큼 내가 더 받는 거겠지만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연금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한 물가가 인상되는 경우 확정 기여에 따른 적립금의 화폐 가치가 감소되는 위험도 가입자가 감수해야 한다. 어쨌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쵸? 그 다음에 확정 급여 방식은, 자, 요거, 확정 급여 방식은 가입자가 얼마의 연금을 받을지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라 개인이 납부할 보험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연금 관리자 입장에서는 부과 방식으로, 자, 요게 적립 방식이었으면 요거는 부가 방식이라고 연결을 시키고 있네요. 요렇게. 그쵸? 부가 방식으로 연금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나중에 받을 연금을 미리 정하면 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의 실패는 연금 관리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물가 상승에 따른 손해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자, 지금 보세요. 얘 장단점을 얘기하는데 얘네 둘의 공통적인 단점이 뭐였어요? 그쵸? 물가 상승에 따른 손해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건 누구의 몫이다? 가입자의 몫이다.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글이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었죠. 그죠? 뭐 돈 얘기가 나와서 좀 머리가 막 핑핑 돌아가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뭐가 어떻게 된다 이것보다는 나누는 게 포인트였던 거죠. 그죠? 공적연금제도는 요렇게 나뉜다. 또 이것도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나뉜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것만 잘 나눴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19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공적연금제도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자, 강제가입 아까 두 번째 문단, 이 문단에서 이 강제가입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답은 뭐였어요? 답이 4번이 되죠. 그쵸? 한 문단 전체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 있을 거고요. 20번 공적연금의 재원 충당 방식 중 적립 방식과 요것과 요것을 비교했대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연금 지급 재원, 가입자가 적립한 기금 맞죠? 그 다음에 현재 일하는 세대의 보험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금 지급 가능 시기, 발음이 안 되죠. 일정한 기금이 형성된 이유, 그래서 초기에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얘는 초기에도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개 비교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세대 간 부담의 공평성, 세대 간 공평성이 얘는 미흡하다, 얘는 공평성이 확보된다라 그랬는데, 자, 공평성 확보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쵸? 역시 나누는 게 관건이었던 거죠. 그 다음 21번 윗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의 상황에 대하여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땡땡 회사는 이번에 공적연금 방식을 준용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회사는 직원들이 퇴직연금 방식을 확정기여 방식과 그 다음에 확정급여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1번 확정기여 방식은, 요 위에 거는요, 부담금이 공평하게 나눠진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자, 요거는 요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걸 만들어서 얘는 일정한 비율로 비례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담이 공평하다 그랬으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바로 아실 수 있고요. 5번 보세요. 확정급여 방식. 요거는 확정급여 방식은 투자 수익이 부실할 경우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투자 수익이 부실할 경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는 기금을 만들어서 수익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얘잖아요. 얘가 바로 놀러 가고 이게 바로 기금으로 가서 수익을 내서 비례적으로 분배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5번은 확정급여 방식이 아니라 요거여야 되기 때문에 확정급여 방식이 아니라 이쪽 적립 방식으로 가야 되죠. 확정기여 방식으로. 그래서 21번의 답은 5번이고요. 자, 우리 22번에 지금 이자율 나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세요. 지금 비문학이지만 또 문법 문제 또 나왔죠. 그쵸? 그래서 문법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내용과 상관없으니까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자율. 어쩌면 률. 발음이 똑같나요? 율과 률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엄청 자주 나오죠.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자, 율이냐 률이냐 모두 다요 률을 씁니다.
이게 다 쓰는 거예요. 이걸 쓰는 거고 예외의 경우를 요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예요. 얘는 언제 쓰냐면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아니면 앞말의 받침이 니은으로 끝났을 때에만 율, 이응의 율을 쓰고요. 나머지는 다 리을, 류를 쓰고 있는 거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모든 게 다 률이에요. 률.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예로 나온 거는 이자율 한번 볼까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다? 자, 앞말은 자자예요. 얘 밑에 받침 없죠. 그러면 앞말이 그냥 자, 모, 자 들어가야 되는데 자, 모음에서 끝났으니까 얘는 리을이 아니라 이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한번 선택지 있는 거 써볼까요? 규율, 그 다음에 선율, 그 다음에 자급, 율, 그 다음에 점유율, 그 다음에 백분율. 전부 다 율로 써놓은 거 보니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니은으로 끝나지 않았음에도 율을 쓰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자, 얘는 앞말이 없어요. 그쵸? 모음으로 끝났어요. 니은으로 끝났어요. 비읍으로 끝났네요. 비읍으로 끝났으면 뒤에가 률이 돼야 되죠? 그럼 얘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고요. 니은으로 끝났네요. 그래서 답은 얘가 되는 거고요. 우리 나머지도 몇 개 한번 더 해볼까요? 출석 하면 뭐겠어요? 리을이에요? 이응이에요? 리을이죠, 당연히. 그럼 이제 출산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방어율이지요. 뭐 흡연율, 그 다음에 비율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니까요. 우리 율과 률까지 오늘 본 걸로 해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23번부터 계속 이어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